이것은 미국에서 새롭게 제작된 시스템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장거리 게린 공격 드론을 격추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템페스트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엇이며 우크라이나 대드론 방공망에서 어떤 독특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무인 항공기는 전쟁에서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했으며 주로 정찰과 원거리 타격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아 이 무인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공격과 방어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전선에서는 GPS와 광섬유 유도 방식의 카미카제 FPV 드론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이동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전선 후방 깊숙한 곳에서는 러시아의 게린 계열 채공탄약과 우크라이나의 FP1과 같은 장거리 공격 드론이 발전소와 항구 같은 주요 기반 시설에 지옥 같은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과 게린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끊임없이 공격한 결과 키이우, 하르키우, 드니프로, 오데사와 같은 주요 도시들이 안혹에 휩싸였습니다. 얼어붙은 겨울 한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난방이나 물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간 폭격을 막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두려움을 안길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2026년 1월 초 우크라이나 공군 지휘센터는 템페스트 시스템이 작동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최소한 한 대의 템페스트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공군이 가장 유력한 운용 주체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영상의 심하게 흐릿한 버전이 이전에 10월에 공개된 바 있어 이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확인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방위산업체 V2X가 제작한 템페스트 시스템은 10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AUSA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것에 대해 회사나 미군 소식통 모두 공식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방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은밀히 시험되거나 실전 배치된 것은 결코 드문 일도 논란이 될 일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수많은 서방 기업들이 자사의 시제품과 신형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전투에 투입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임시 방편에서 공식적인 절차로 발전해왔습니다. 2025년 7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국방혁신 클러스터인 브레이브월에 외국 기업들이 전장에서 군사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크런크라나 제 테스트 인 우크라이나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브레이브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외국 기업과 정부가 실제 전쟁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며 군인들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장비 수입 허가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장 시험 중 장비가 손상되거나 파괴될 경우와 같은 실제 상황에 대한 문제도 다룹니다. 그래서 템페스트와 같은 시스템이 다른 많은 무기 체계들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비밀리에 시험 운영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실험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최근 독일 방산 스타트업 헬싱의 HX2 공격 드론 신규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HX2는 종말 유도, 중간 항로 내비게이션, 시각적 표적 획득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6,000대까지 도입하겠다는 기존 발표와 달리 우크라이나 14다연대의 전선 테스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싱 측에서는 이를 부인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륙 문제, 약속된 인공지능 기능의 부재, 그리고 전자전 제밍에 취약해 운용자와의 통신이 끊기는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제한된 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템페스트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템페스트 시스템이 작동 중인 영상을 공군 사령부가 공유했는데 쇼티라는 콜사인을 가진 운용자가 현재까지 우리 팀은 샤헤드 드론 21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샤헤드 136은 제린 계열이 개조된 원래의 이란제 드론입니다. 이 기계는 하늘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며 이 팀은 이전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배치되어 그곳에서 공격한 모든 표적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신 기술이 전투에서 입증되는 모습이 정말 흥미롭네요. 더 밀리터리 쇼 구독해주세요. 이 시스템들은 아직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템페스트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있어 왜 이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V2X 템페스트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고기동 차량으로 이 미사일들은 무인 항공기 대응 시스템, 즉 CUAS 역할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사일의 롱보우 변형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미사일은 20파운드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목표물을 추적하고 유도하는데 레이저가 아닌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2연장 롱보우 발사대와 레이더를 결합했으며 이들은 고기동성, 모듈식, 경량의 4x4 셰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카난 매버릭 X3 SSV로 보입니다. V2X에 따르면 이 버기 플랫폼은 상용 기성툼, 코츠, 부품으로 제작되어 속도, 모듈성, 치명적인 정밀성,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하며 전방 배치된 대무인기 임무에 맞춰 경량화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 단순성, 생존성을 강조하는 설계 철학입니다. 4x4 셰시 덕분에 템페스트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쉽게 기동할 수 있어 역동적인 환경에서 기계화 보병이나 특수부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낮은 프로필과 높은 기동성 덕분에 템페스트는 신속하게 사격 후 이동하는 교전 방식에 이상적입니다.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한 뒤 적이 반격 사격이나 전자표적 지정을 하기 전에 차량이 빠르게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격 후 이동 능력은 템페스트가 발사하는 롱보우 미사일의 발사 후 망각 기능 덕분에 더욱 강화됩니다. 원래 미 육군의 H-64D와 E 아파치 롱보우 공격 헬리콥터를 위해 설계된 이 미사일은 헬파이어 미사일 계열 중에서 가장 진보된 변형입니다. 이 미사일은 능동 밀리미터파 레이더 시커가 장착되어 있어 모든 기상 조건에서 운용자의 지속적인 유도 없이도 자율적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이 미사일은 템페스트가 더 큰 2급 및 3급 드론과 채공 탄약, 심지어 저공비행 헬리콥터까지 무력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효율적이며 임무에 특화되게 유지하기 위해 V2X는 풀 스펙트럼 센서 세트 대신 단일 라다 타입 레이더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시스템의 주요 임무 프로필을 고려하면 타당합니다. 라다 타입 레이더는 한 방향으로만 제한되지만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정밀한 표적 추적과 사격 통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차량의 전자신호를 낮게 유지하면서 공격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탐지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레이더는 광범위한 지역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전장 환경에서 외부 자산의 정보를 받아 최종 교전센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통합 방공 체계에 우크라이나가 이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하는 전투기와 폭격기부터 육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되는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다양한 크기와 사거리를 가진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중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티드론 방벽의 핵심에는 레이더와 열감지 시스템을 포함한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접근하는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하며 드론을 격추하는 방벽의 구성 요소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 시스템들은 전자전 시스템 네트워크로 보강되어 있는데 이 전자전 시스템들은 드론의 항법을 교란시켜 드론이 착륙하게 하거나 목표물을 놓치게 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로 되돌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드론을 격추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방어선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들입니다. 여기에는 소련 시대의 SU-27, 미국산 F-16, 프랑스의 미라주 2000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전투기들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과 같은 고가치 표적을 격추하는데 꽤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수가 적습니다. 운영과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비축량도 부족하고 훨씬 저렴한 러시아 드론을 상대하기에는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우크라이나의 전통적인 미사일 기반 방공망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산 MIM-104 패트리엇과 독일산 아이리스-T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들은 고가의 미사일과 드론 모두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됩니다. 하지만 전투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급 발사대와 그들이 발사하는 미사일 역시 우크라이나 내부와 동맹국들의 비축분 모두에서 수량이 제한적입니다. 미사일 자체도 게린보다 훨씬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끄럽고 파괴적인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에는 결코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층 방공망의 기초에는 기동 화력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중기관총이 장착된 차량에 탑승한 소규모 기동 부대입니다. 이들은 수가 많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플라크 판처, 예파르트 같은 시스템은 일반적인 개론 변형뿐만 아니라 수많은 러시아 정찰 드론과 배회용 탄약을 격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예파르트는 쌍열 35mm 에를리콘 KDA 자동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분당 1100발의 연사속도를 자랑합니다. 약 9마일의 탐지 범위를 가진 S밴드 감시 레이더와 Q밴드 추적 레이더가 함께 장착되어 있어 예파르트는 제린 및 제리니와 같은 빠르게 움직이고 저공 비행하는 드론을 요격하는데 이상적으로 적합합니다. 예파르트는 고폭탄과 35mm 서브 캘리버 탄약을 발사하여 표적 근처에서 폭발하거나 극도의 속도로 관통해 드론의 비행 경로에 조밀한 파평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 결과 드론과 배회용 탄약에 대해 매우 높은 격추 확률을 자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일 어헤드 포탄의 가격이 약 $1000로 추정되는 반면 게린 드론은 변형, 탄두, 기타 포함된 기능에 따라 $20,000에서 $100,000까지 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탄약은 요격 미사일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미사일 기반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예파르트는 낮은 격추당 비용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이고 값비싼 미사일 재고를 이스칸데르와 같은 더 큰 위협에 대비해 아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예파르트와 다른 유사한 이동식 기관총 기반 시스템들은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방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치고 빠지기식 작전에 이상적이지만 기관총은 제한된 고도와 비교적 낮은 속도의 표적만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표준 저고도, 중속의 게린 1과 게린 2를 방어하는 데 완벽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인들은 게린을 기관총 사거리 바뀐 훨씬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새로운 게린3 드론은 이전의 프로펠러 방식과 달리 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항 속도가 크게 증가했고 속도가 느린 탄환이나 포탄으로 격추시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매일 밤 12발 이상의 러시아 미사일뿐만 아니라 100대에서 600대에 이르는 장거리 드론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훨씬 저렴한 게라 미끼 드론으로 귀중한 방공 전력을 분산시키고 소모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탄두를 탑재한 게린 드론이 그 틈을 뚫고 날아갑니다. 이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의 대공포 사거리 밖에서 비행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두 가지 나쁜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한적이고 값비싼 미사일을 사용해 드론을 격추시키거나 아니면 충격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극복해야 할 까다로운 도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 미사일만큼의 사거리를 가지면서도 포탄만큼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드론 요격 수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대드론전에 새로운 방어층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이 바로 요격 드론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작고 저렴하며 고속인 드론을 사용해서 훨씬 더 큰 게론스나 BM-35 이탈마스 같은 러시아의 다른 배회탄을 격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기발한 해결책입니다. 첫째로, 게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되는 드론들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널리 사용하는 FPV 드론을 개조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부터 매달 수십만 대의 이러한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매달 수천 대의 요격 드론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국의 지원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격 드론은 보통 제작 비용이 $3,000에서 $5,000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게파르트 포탄보다 몇 배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저가형 $20,000짜리 게룬드보다도 몇 배나 저렴합니다. 새롭게 개선된 제트 추진 게룬드 3와 게룬드 5 변형 모델의 가격이 $100,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렴한 요격 드론은 그들을 격추시키는데 매우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입수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하면 이 드론들은 평균 68%의 성공률을 보이며 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월에 그는 하루에 1,500대의 FPV형 요격 드론 생산 목표를 세웠고 연말까지 그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인상적인 성과로 우크라이나가 비축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500대의 게론과 가베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간 공습에서는 그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러시아 역시 거의 확실하게 자체적으로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자주 예측됐지만 한 번도 현실화되지 않았던 수천 대의 게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면 대량의 요격 드론 비축부는 금값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요격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처럼 고급 시스템과 요격 미사일을 파트너들로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템페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선 우크라이나가 이미 몇 대의 템페스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에서는 단 한 대의 시스템만 확인되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 신형이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실전 배치한 템페스트가 두어 대를 넘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쇼티가 말한 것처럼 이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고 대규모로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또 다른 간접적인 방어층으로 잘 들어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격 드론이 미사일과 대공포 사이에 공백을 메운다면 템페스트의 기동성과 견고함은 요격 드론과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기존의 고성능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 사이에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아이리스-T 같은 고성능 지상 기반 시스템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후방의 주요 도시와 시설을 러시아의 이스칸드르, 칼리브르, 킨잘, KH-101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며 요격 미사일의 지속적인 부족으로 인해 아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게파르트와 다른 기관총 기반의 이동식 방어 시스템들 역시 주로 후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미사일 공격에 동반되는 제론 드론으로부터 같은 도시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차량에 장착돼 신속한 사격과 이동이 가능해 전선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전선에서 제론 드론을 주로 쓰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전선에서 팹글라이드 폭탄, 광섬유 FPV 드론, 그리고 포병을 사용하며 채공 탄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론 드론은 발전소, 우크라이나 곡물이 실린 선박, 그리고 전선의 격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층 아파트 건물을 목표로 사용됩니다. 이제 같은 후방의 고가치 방어 환경에서 템페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그다지 큰 가치를 더하지 못할 것이며 특히 패트리엇이나 아이리스-T 시스템이 이미 배치된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템페스트의 롱고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5마일에 불과한 반면 패트리엇 PAC-3는 112마일, 아이리스-T SLM은 25마일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템페스트의 유효고도 역시 2만 피트로 PAC-3의 12만 피트와 SLM의 6만 6천 피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템페스트는 적어도 표적에만 효과적이며 더 유명한 미사일들에 비해 교전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롱보우 미사일은 한 발당 15만 달러도 안 되기 때문에 SLM 미사일보다 2-4배 저렴하고 한 발에 400만, 700만 달러에 달하는 PAC-3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템페스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도 상당량 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까지 모든 종류를 합쳐 8만 7천 발이 넘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약 1만 4천 발이 AGM-114L 롱보우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공 비행하는 개론을 겨냥하기 위해 더 비용 효율적인 게파르트와 요격 드론도 함께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템페스트를 대량 배치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이나 전선 근처에서는 템페스트가 우크라이나에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템페스트는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으로 거의 어디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고 러시아군이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발사 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는 차량 지붕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 템페스트는 균형 잡힌 고지 사격 플랫폼과 넓은 교전 각도를 제공합니다. 롱보우 미사일은 발사 후 추적이 필요 없어 발사 후 차량이 미사일과 계속 접촉하지 않아도 되어 운용자의 노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발사 직후 거의 즉시 후퇴할 수 있고 빠르게 재장전 및 재배치가 가능해 템페스트는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속한 기동작전에 이상적입니다. 4x4 셰시가 제공하는 기동성 외에도
템페스트의 경량성은 전방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직접 운전해서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송기로 전개하거나 경량 물류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수십 대 아니면 더 바람직하게는 100대의 템페스트가 전선에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일종의 최전방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여 개론을 궁극적인 목표 지점보다 훨씬 앞선 전선 가까이에서 요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롱고우가 지상 표적과 드론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템페스트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와 같은 옵션도 제공하게 됩니다. 사거리는 더 짧고 파괴력도 덜하지만 훨씬 더 기동성이 뛰어나고 교체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모든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템페스트에도 물론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초기 버전에 대해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레이더의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조기 경보와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더 넓은 센서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합니다. 즉,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뜻이며 이것은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템페스트는 미사일을 2발만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로 배치하거나 추가 지원 시스템과 함께 운용하지 않는 한 드론 군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분산되고 빠르게 전개되는 신흥 항공전 시대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전략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전술적 제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많은 무기 체계들처럼 현재의 템페스트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능이 더욱 정교해지고 향상될 것입니다. 만약 템페스트가 처음 약속한 데 개론 킬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 육군에서도 템페스트가 훨씬 더 널리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는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기존의 교전 규칙들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이 분쟁에 참여한 모든 측은 전선뿐만 아니라 그 후방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타격을 위해 드론을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치명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공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경쟁하면서 대규모 군비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군비 경쟁이 드론 대응 기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UAS 솔루션이라고도 불리는 드론 대응 노력은 저렴한 휴대용 그물총부터 수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미사일 시스템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웨덴의 대기업 사브가 실제로 입증된 독특한 개념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나토의 전체적인 드론 대응 전쟁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로키입니다. 로키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개념이 왜 혁신적이며 드론 전쟁을 어떻게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CUAS는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2025년 중후반에 유럽 영공의 드론 침입이 잇따르면서 유럽 대부분이 드론 군집의 폭격에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점점 더 러시아까지도 끊임없이 막아내야 했던 그런 공격입니다. MIM-104 패트리엇나 아이리스-T 같은 전통적인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샤헤드 조란 변형과 같은 장거리 드론을 격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효과적이지만 비용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수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드론은 하루에 수백 대씩 생산될 수 있지만 요격 미사일은 1년에 수백 발만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UAS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일 나토 회원국들과 가까운 동맹국들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에 2,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패트리엇, 아이리스-T, 샘프와 같은 첨단 시스템에 할당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순환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등 첨단 위협 방어 필요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가 드론에 특화된 방공 시스템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교전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신 무인항공 우주 2026 글로벌 무인기 시스템 디렉토리에는 전 세계 550개 이상의 기업에서 개발 중이거나 생산 중인 1000개 이상의 무인기 시스템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시스템을 11가지 다른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넥건과 같은 드론 포획 시스템, 무인 지상 차량, 탐지 시스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시스템, 전자전 대응 장비, ECM, 총기, 통합 시스템,
요격 드론, 미사일, 탄약,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타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열된 대부분의 시스템과 달리 로키는 한 가지 범주로만 분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드론을 격추시키는 새로운 첨단 기술이나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활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풍부하게 존재하는 기존 부품들을 실용적으로 조합하여 매우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데 있습니다. 사브는 처음부터 새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전혀 다른 용도로 설계된 기존 부품들을 선반에서 살펴보고 이미 궁극의 드론 킬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 대드론 체계 설계자들에게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또는 나도 저거 줘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시급한 군사 문제에 대해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사브라는 사실은 글로벌 군산 폭갑체를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스펜스카 에어로플란 악샤 볼라겟, 즉 스웨덴 항공기 회사의 약자인 사브는 193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사브는 스웨덴에서 지배적인 방위 산업 기업이 되었고 시가총액은 3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규모, 기술 혁신, 전략적 중요성 면에서 사브는 단연코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수년 동안 사브는 품질, 실용성, 신뢰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수요가 많은 다양한 무기들을 꾸준히 공급해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무기로는 상징적인 JAS-39 그리펜 전투기, AT-4 대전차 무기, RBS-15 대한미사일, 더블이글 기뢰 제거, 해군 드론, 칼 구스타프, M4 무반동총, 트랙파이어 원격 무장 시스템, 그리고 지라프 레이더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마지막 두 가지가 이제 새로운 노키 시스템에서 결합되고 있습니다. 노키는 2025년 2월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스웨덴 공군, 스웨덴 국방물자청, 사브,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의 협력의 결실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기술들을 결합하여 레고처럼 다양한 구성으로 조립할 수 있는 모듈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브의 지라프 1X 이동식 레이더와 트랙파이어 원격 무기 스테이션을 통합하여 중기관총과 보통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전자전 장비도 함께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물리적 표적과 전자기 스펙트럼 내 신호 모두를 추적할 수 있어 조기 탐지와 다양한 무력화 옵션을 제공합니다. 모듈식 설계 덕분에 예를 들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같은 다른 장비들도 앞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시스템에 알려진 구성 요소들이 모두 나토 회원국과 그 외 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과 운용자 교육의 학습 곡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를 보시죠. 지라프 레이더 시리즈는 197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어 첫 번째 시스템이 1977년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원래 RBS-70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초기 지라프 레이더는 기계식 2D 및 3D 펄스 도플러 시스템으로 GH밴드에서 작동하며 복잡한 환경에서 저공비행 항공기를 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열은 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발전했고 결국 지라프 에자일 멀티빔으로 완성되었습니다. AIMBN은 3D 수동 전자주사식 배열 P-4 레이더로 널리 수출되어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C 지라프로 불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약은 2014년 5월 사브가 로키에 사용된 변형 모델인 지라프 1X를 공개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새롭게 부상하는 드론 전쟁 분야를 염두에 두었는지 이 소형 X밴드 능동 전자주사식 배열 AESA 레이더는 기동성, 신속한 배치, 다목적 능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ESA 레이더는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전자적으로 빔을 조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더 빠른 스캔, 향상된 신뢰성, 그리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ESA 레이더는 3차원 추적도 제공하여 표적의 거리, 방위, 고도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드론이나 지상 잡음에 섞여 있는 저고도 위협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첨단 신호 처리 기술을 통해 시스템은 실제 표적과 새, 지형, 기상 효과를 구분할 수 있어 혼잡한 환경에서도 탐지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그 결과 지라프 1X는 매 초마다 전체 영역을 스캔하여 360도 전방위 감시를 제공합니다.
지라프 1X는 카운터램 기능 외에도 드론과 같은 낮고 느리고 작은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합니다. 즉 로켓, 포탄, 박격 포탄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입니다. 육상형은 약 47마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해군 버전은 약 61마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에 지라프 1X 배치 세트가 추가되어 운송성과 준비태세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컴팩트 레이더 모듈이 도입되어 버튼을 누르면 안테나가 하우징 안으로 접히도록 했습니다. 총 시스템 무게가 330파운드 미만이기 때문에 경량 차량이나 마스트 또는 옥상에 쉽게 배치하여 동시에 공중 및 지상 감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원격 또는 현장에서 모두 운용할 수 있으며 지휘 통제, 즉 C2 시스템과의 유연한 통합도 제공합니다. 즉 이 시스템은 다른 센서, 통신망, 무기 플랫폼, 그리고 의사결정 도구들과 원활하게 연동되어 통합된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 덕분에 지라프 1X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스웨덴, 라트비아, 영국 모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경량 차량, 전술부대, 고정기지 또는 해군 플랫폼에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로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니 정말 이해가 됩니다. 기린의 특성은 로키와 같은 모듈형, 이동식 CUAS 플랫폼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더 좋은 점은 거의 반세기 동안 다양한 버전의 기린에 대한 국내외의 꾸준한 수요 덕분에 사브의 생산 라인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재고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브의 관점에서 보면 로키용으로는 기린이 거의 기성품 솔루션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기린이 식별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 시스템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트랙파이어 원격 무장 시스템, 즉 RWS입니다. 기린처럼. 이 선택도 사브에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트랙파이어는 사브가 해군함정, 고정 방어 위치, 그리고 육상 차량에 통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한 원격 조작 무기 및 센서 시스템입니다. 즉 로키와 같은 플랫폼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7년 런던에서 열린 DSEI 엑스포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2012년 핀란드 해군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배치되어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17년에 앞서 언급한 FMV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국내에서 전투정 90 및 기타 해군 플랫폼에 통합되었습니다. 그중 최소 26척의 보트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됐습니다. 2022년 이후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113억 달러에 달하는 21차례 직접 군사지원 패키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아처 자주포, 스트리추반 122 전차 방공 시스템, 그리고 트랙파이어 RWS와 같은 12-90 보트 등 첨단 무기 체계의 기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12-90 10척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고 2025년 1월에는 추가로 16척이 인도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트랙파이어 통합은 해당 시스템의 구형 구성 중 마지막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구성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겪은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며 곧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랙파이어 RS도 DSEI 2025년 행사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인기 대응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로키와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 장비는 이동 중 사격 시 높은 정밀도와 승무원 보호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으며 360도 방위각 회전과 마이너스 20도에서 플러스 55도까지의 고각 조정을 지원합니다. 사실 이 사양은 경쟁사의 원격 무장 시스템과 비교해 크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경쟁 시스템도 대부분 360도 방위각을 지원합니다. 콩스버그 프로텍터 원격 무장 시스템과 한국 하나 디펜스 해군 원격 무장 시스템의 해군형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20도의 하강각을 가지고 있지만 상승각은 약간 더 높은 플러스 60도입니다. 라인메탈 RMG-30 원격 무장 시스템은 보통 15도에서 플러스 60도까지의 각도를 제공하고 터키의 아세산 스탬프 해군 원격 무장 시스템은 15도에서 플러스 55도까지로 이들 모두를 능가합니다. 이런 정보는 유튜브의 어느 군사 전문 채널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 밀리터리 쇼에서는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트랙파이어는 몇몇 경쟁자들에 비해 약간 불리할 수 있지만 가동 범위가 부족한 만큼 정밀도로 충분히 보완합니다. 이 장비는 완전 안정화 독립 조준선, 줄여서 실로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안정화된 센서 모듈이 무기의 축과 분리되어 있어서 무기 반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조작자는 목표물을 계속해서 시야에 두고 추적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목표 획득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트랙파이어 RS의 독특한 구성은 교전 과정에서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주며 3D 목표 예측을 포함한 매우 정확하고 종합적인 탄도 계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이 시스템이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구성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다른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주요 유닛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렉터 유닛으로 센서 모듈. 니유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HMI와 연결되며 여기에는 사수 디스플레이, 사격 통제 패널, 조종 핸들, 그리고 비디오 트래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승무원이 환경과 목표물을 강력하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작자는 위협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명령 체계는 능력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반응 시간을 더욱 단축시키고 센서에서 사수까지의 사이클을 줄여줍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다른 플랫폼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 표적 영상 데이터가 플랫폼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과도 송수신될 수 있습니다. 트랙파이어가 제공할 수 있는 화력에 관해서라면 유연성이 바로 트랙파이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양한 무기 장비를 장착할 수 있으며 종종 서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S 변형 모델은 기본적으로 30×113mm M230LF 부시마스터 체인건이 장착되어 있지만 브라우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이 이 HMG 12.7mm 중기관총, FN렉 58, 7.62mm 범용 기관총, MK19 40×53mm 유탄 발사기, 그리고 HNK GMG 40×53mm 유탄 발사기와 경량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살상 효과기나 제모와 같은 보조 장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로키의 경우 브라우닝 M2, FM맥 58, 그리고 전자전 제모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다른 무기들 뿐만 아니라 연막탄 발사기, 눈부심 장치, 탐조 등 확성기, 심지어 경량대포까지도 필요에 따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패키지만으로도 다른 대드론 방어 체계에서는 없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2가지 다른 탐지 및 교전 옵션, 즉 물리적 추적과 전자기 스펙트럼 추적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조기 탐지뿐만 아니라 무력화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토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즉 소형 저가 드론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CUAS 솔루션을 개발할 때 단순히 자재 비용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에서 현장에 실제로 배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최종 제품의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 점에서 로키는 어떤 나토 기록을 깬 것일지도 모릅니다. 평가에서 납품까지 단 84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무기 체계와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로키는 사실 스웨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새로운 CUAS 시스템을 평가하고 납품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스피드런 실험으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분명히 성공한 듯합니다. 방위산업 시연으로 시작된 것이 스웨덴 공군 전투부대의 이동식이고 적응력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석 달간의 속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가는 2025년 1월에 시작되었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작동하는 장치들이 현장 테스트를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현대 군사공학의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사부감시사업부의 수석 부사장이자 책임자인 칼 요한 베르홀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친 일반적인 제품 개발 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틀을 깨고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기존 제품을 영리하게 재활용하고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이 개념을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적 수준의 부품들이 선반에 준비되어 있어 새로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것과 실제로 전장에서 성능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리고 로키의 경우 이미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9월 사브는 로키가 지난 6개월 동안 폴란드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로키는 말보르크 공군기지에서 사용되었으며 이곳에는 스웨덴 21비행단과 이후 17비행단이 나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주로 동맹국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로 군사 지원을 전달하는 데 중심이 되는 물류 허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땠을까요? 공식적인 평가는 실용적이고 절제된 표현이었습니다.
스웨덴 장교다운 반응이었죠. 효과적인 공중작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상방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치한 시스템은 우리와 동맹국 모두의 기지 보안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라고 폴란드 주둔 스웨덴 부대의 지휘관인 크리스티안 베르텔센 중령이 말했습니다. 시스템 사진은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시스템에 표시된 마킹은 레이더 테스트 중 쿼드콥터형 드론 36대와 고정익 UAV 17대를 성공적으로 요격했음을 나타냅니다. 사진은 이 시스템이 맥가이버처럼 조립된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레이더는 단순히 팔레트 위에 올려져 있고 탄성 고정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배치됐으며 전선은 연장선을 통해 아마 발전기에 연결된 듯합니다. 레이더 옆에는 안테나가 장착된 빨간색 컨테이너가 있는데 분명히 제밍박스입니다. 아직 도색이 안 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완성도보다 속도를 중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점이 사브가 로키를 전 세계에 마케팅할 때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스웨덴 21비행단에서 소대 단위에서 운영 훈련이 이뤄지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전투부대에 완전히 통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토 통합을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배선 방식과 같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초기 모델들의 모습을 보면 더 넓게 배치되기 전에 일부 요소들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키 개발에 적용된 협업 정신과 민첩한 접근 방식이 향후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되거나 심지어 나토 교리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공군 참모총장 요나스 빅란 소장은 이는 우리가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고 오늘날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상 절차를 벗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강한 공군을 만들기 위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비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로키는 확장성과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센서와 무장 장착부를 추가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로키는 재배치 중에도 작전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지속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로키는 다층 방공망에 손쉽게 통합될 수 있으며 다른 시스템과의 확장된 통합과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나토가 이런 특징을 자랑할 다른 시스템이 많을까요? 이런 점들은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란의 샤히드 드론은 전쟁 양상을 바꿔놓았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를 역설계해 빠르게 자체 유사 모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트리엇과 사드 같은 첨단 시스템만큼 드론은 항공 위협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데에 맞먹는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만으로도 PAC-3 미사일을 확보하면 몇 달 만에 연간 생산량을 모두 소모할 수 있습니다.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해 오랜 기간 이어진 수익성 높은 방위산업 생산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드론 전장이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기반 시설을 상대로 주당 1000대가 넘는 샤헤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값싼 쿼드콥터와 심지어 장거리 드론으로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지휘관과 전술가들에게 수학적인 난제가 생겼습니다. 5만 달러 드론을 격추하려고 수백만 달러 요격 미사일을 쓰는 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한편 기존의 대공 방어 시스템은 약 860마일에 달하는 전선 전체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서 수십 마일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4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 수학적 문제에 혁신적 해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초기 보고가 맞다면 이번 최신 해법이 우크라이나가 드론 문제에 대해 찾은 가장 세련된 답일 수 있습니다. 선레이라는 레이저 무기입니다. 2026년 2월 10일 애틀랜티크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엔지니어들이 2년 동안 조용히 제작해온 무기의 현장 시연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인 3월 10일 우크라이나 언론인 안드리 사프리엔코르 실제 러시아 표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전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무기는 러시아 드론을 조종자와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절단해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드론이 통제력을 잃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군용 드론이 촬영한 그 영상에는 공중에 떠있는 빛나는 구체처럼 보이는 빔이 포착됐는데 이는 대부분 카메라 각도와 빛 반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지향성 레이저 빔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영상 및 데이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유망한 신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레이는 2022년 2월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세 번째 레이저 무기입니다. 첫 번째는 트리줌으로, 우크라이나어로 삼지창을 뜻합니다. 이 무기는 2025년 초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가 공식 확인했으며 2km 이상 고도에서 공중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림비로. 이 시스템의 기술 사양 역시 도입 당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출력과 유효 사거리 등 비교적 상세한 정보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썬레이의 공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정보가 기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대 출력, 공식 출력, 사거리, 실제 현장 성능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 부족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개된 것은 이 무기의 물리적 형태뿐이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레이저 같은 에너지 무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거대한 장치도 없고 트럭 크기의 발전기도 없으며 강화된 벙커에서 빛나는 콘솔을 감시하는 기술자 팀도 없습니다. 디 애틀랜틱에 따르면 선레이는 양쪽에 카메라 2대가 달린 아마추어 망원경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일반 자동차 트렁크에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시연 당시에는 픽업 트럭 보닛 위에서 작동되었습니다. 무기가 발사되었을 때 혹은 적어도 발사 명령이 내려졌을 때 수백 야드 떨어진 곳에 떠있던 드론이 불타기 시작했고 몇 초 만에 불길을 그리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무기 자체는 사실상 소음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으며 사용할 탄약도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세부 사항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왜 레이저 무기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의 핵심을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요격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비용이 듭니다. 각각의 요격 미사일은 자체적으로 제조, 조달,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한 작은 미사일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순수하게 전자전이나 드론 기반이 아닌 대드론전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에 자연스러운 한계가 생겼습니다. 본질적으로 드론 자체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조종사와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를 해체하려고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광섬유 드론의 경우 물리적인 연결을 끊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썬레이와 같은 레이저 무기의 경우 전력만 공급된다면 거의 비용 없이 계속해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이론적으로 레이저 시스템은 수백 개의 표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자체는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는 항공기나 고위력 순항 미사일에만 효과적입니다. 이런 산업적 소모전에서 경제적인 계산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몇 초 만에 드론을 점화시키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빔에 대한 설명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트렉은 1960년대 대중들에게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 호의 승무원들은 페이저를 사용했는데 이 무기는 명령에 따라 표적을 기절시키거나 무력화하거나 분해시킬 수 있는 집중된 에너지빔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스타워즈에서는 터보레이저, 행성 방어대포, 그리고 행성 전체를 증발시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데스스타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장르는 60년 동안 탄환이 아니라 빛으로 살상하는 무기를 상상해왔습니다. 물론 선레이는 데스스타나 단단한 금속 선체나 탱크를 파괴할 수 있는 페이저의 능력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충분한 에너지를 아주 작은 지점에 집중시켜 작은 표적을 가열하고 파괴하는 기본 개념은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선레이가 해야 할 일은 수백 야드 거리에서 작은 드론의 전자장치를 과열시키거나 얇은 탄소섬유 프레임을 관통해 태우는 것뿐입니다. 공상과학 무기와 실제 무기 뒤에 있는 물리학은 규모만 다를 뿐이지만 바로 그 작은 규모가 매일 드론 군집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연된 능력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2월에 촬영된 영상을 생각해보세요. 작은 드론이 발사되어 수백 야드 떨어진 거리까지 날아갔습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드론을 추적했고 카메라는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운용자가 발사 명령을 내린 지 몇 초 만에 드론은 그대로 둘이 붙어 추락했습니다. 3월에 촬영된 영상은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그 경우에는 무기가 드론 자체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조종사와 드론을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결이 끊기면 드론 자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이 폭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전원과 연결이 끊기면서 떨어집니다.
이 방식은 기체를 태워 파괴하는 것보다 더 세련된 격추법입니다. 목표물은 조용하게 무력화되고 불타는 파편으로 인한 부수적인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괴되는 것은 이미 환경 문제로 지적된 케이블 뿐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매우 통제된 상황에서 실제 전장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소 비약일 수 있지만 그 유용성의 근본 원리는 확실합니다. 러시아군은 대기 드론 무인기를 점점 더 많이 배치하며 이들은 전선 근처에서 맴돌거나 대기합니다. 긴 광섬유 케이블에 연결되어 신호를 조종사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GPS를 완전히 우회하고 전자 교란에도 저항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샤헤드 드론이나 상업용 쿼드콥터에는 효과가 있는 기존의 전자 교란이나 GPS 스푸핀이 물리적인 선을 통해 직접 조종되는 드론에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케이블을 몇 초 만에 태워버릴 수 있는 레이저는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협 스펙트럼의 하단에는 수류탄을 투하하거나 성형 작약 탄도를 장착하도록 개조된 소형 상업용 쿼드콥터가 전쟁의 대표적인 전술 무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전선 곳곳에 보병 진지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저렴하고 수가 많으며 기존 무기로 격추시키기 어렵습니다. 탐지된 후 몇 초 만에 하늘에서 조용히 드론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근접방어 레이저는 운용자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소음도 없고 탄약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나 대대급에서 매우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하고 발전기로 전원을 공급한 뒤 AI 추적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하게 하면 됩니다. 방어선에 접근하는 모든 소형 FPV 드론이 잠재적인 교전 대상이 되고 각 교전은 사실상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제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이 선레이의 이야기를 놀랍게 만듭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레이는 약 2년 동안 개발되어 왔으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프로토타입 제작에 수백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양산 모델의 예상 단가도 수십만 달러에 달합니다.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미국 해군의 헬리오스 시스템입니다. 헬리오스는 고에너지 레이저와 통합 광학 눈부심 장치, 감시 기능을 의미합니다. 헬리오스는 2018년에 체결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에 따라 록히드 마틴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발 계약 비용만을 의미하며 함대 전체에 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드는 단가가 아닙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옵션과 후속 작업을 포함한 전체 헬리오스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총 비용은 10억 달러에 가까울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정말로 인상적이며 우크라이나의 시제품이 거의 확실히 따라올 수 없는 출력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선 근처에서 소형 드론을 격추하는 등 구체적 임무를 달성하는 데에는 우크라이나 시스템이 훨씬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계산은 선레이를 서방에서 개발된 2025년의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독일의 라인메탈과 NVDA는 최소 2019년부터 함선 탑재용 레이저 실증기를 개발해왔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그 프로그램은 1년간의 해상시험과 100회 이상의 실사격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위원회는 실증기 단계에만 약 4억 6,200만 유로, 현재 환율로 약 5억 4,8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상 비용에 대해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주의 일렉트로옵틱 시스템스사는 100kW급 아폴로 레이저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무기는 지난해 8월 네덜란드가 구매자로 나서면서 이 종류의 레이저 시스템으로는 최초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신뢰성, 상호 운용성, 그리고 장기 사용 요건 등 서방의 까다로운 조달 프로그램 기준에 맞춰 제작된 성숙하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비용과 개발 기간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방의 시스템들을 좀 더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군사기술의 모든 주요 발전을 다루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선레이는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최전선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특정 드론 위협에 효과적인 저렴한 무기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결국 선레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물론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 전략적 의미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대 방공망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등 장거리 시스템은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담당합니다. 중거리 시스템은 중간거리에서의 공격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보병팀이 기관총, 전자전 장비, 그리고 즉석에서 만든 드론 포획 그물로 다른 모든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드론 군집 위협에 대응합니다. 선레이는 가까운 거리 방어망 안에 조용히 탄약 없이 배치되어
우크라이나가 항상 보충하느라 애쓰는 미사일 재고를 소모하지 않는 포인트 디펜스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만 달러의 가격이 책정된 양산형 모델은 이 무기를 여단과 대대진지 전역에 널리 배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적당한 수량만으로도 적촉선을 따라 분산 배치된 썬네이 유닛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의 근거리 드론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쟁의 주요 재정적 부담 중 하나였던 요격탄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썬네이의 개발 과정 또한 다소 독특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전시 혁신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 2월에 공개되기 약 2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2024년 초로 러시아가 샤헤드 공습을 극적으로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방공 예비력이 이미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썬네이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수년에 걸친 개발 단계나 제조 입찰 과정, 의회의 승인 논의, 10년에 걸친 테스트와 같은 여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요성을 파악하고 바로 제작을 시작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의 기자에게 시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을 거듭했습니다. 비슷한 지향성 에너지 프로그램이 서방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와 비교해보세요. 미 해군의 레이저 무기 개발 노력은 여러 형태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독일의 함정 탑재 레이저 시연기는 최소 6년 이상 개발되어 왔지만 아직 실전 배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드래곤파이어 프로그램은 2024년 1년의 시험에서 자체 레이저 무기를 성공적으로 시연했으며 2017년부터 개발되어 왔습니다. 서방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복잡하게 연계된 구조에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며 30년 동안 운용될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훨씬 느린 방위 조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위협이 진화하는 속도와 사실상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방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표준 개발 주기를 마칠 때쯤이면 러시아 드론 엔지니어들은 이미 두세 세대의 설계 개선을 도입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완벽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충분한 수의 충분히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주요 발전을 이끌어내고 수적 열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한 문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시 방위 산업은 장기적인 내구성이나 상호 운용성 또는 조달 담당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산업은 샤헤드 무인기 도착 전 신속히 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연에서는 수백 야드 거리에서 소형 드론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3월 영상에서는 비슷한 거리에서 케이블 절단 능력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중 어느 것도 실제로 방공 계획의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얼마입니까? 어떤 출력 등급으로 작동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의 안개, 비, 먼지, 연기 환경에서 이 시스템은 어떻게 성능을 보이나요? 이 시스템은 호버링 중인 드론에 비해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얼마나 신속하게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까? 랜드 연구소는 2025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비교적 미성숙하며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적된 한계점들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상당한 전력과 인프라 요구, 가시선 밖의 표적을 공격할 수 없는 점, 그리고 맑은 대기 조건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레이저 에너지는 수증기, 먼지, 에어로졸에 의해서도 분산됩니다. 테스트 중에는 시스템이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이러한 테스트는 보통 맑은 하늘이나 제한된 악천후 시뮬레이션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력 밀도의 물리학이 부과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수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작은 정지 비행 중인 쿼드콥터를 격추시키려면 짧은 시간 동안 작은 표적에 집중된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속 110마일로 순항하는 샤헤드 136을 거의 1마일 떨어진 곳에서 격추시키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정밀한 추적, 그리고 표적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썬네이가 목표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이 없어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를 근거리 소형 무인기에만 쓸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작은 단점이 아닙니다. 샤헤드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민간인 생활, 에너지 시스템에 가장 누적된 피해를 입힌 무기입니다. 이 드론들은 한겨울에 우크라이나 도시를 암흑에 빠뜨리고 발전소와 변전소를 파괴했으며 집에서 잠을 자던 민간인들을 죽였습니다. 썬네이가 샤헤드를 요격할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의 아이언돔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거리 드론 위협에 대한 특정 지점 방어 도구가 될 것이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층화된 시스템의 중심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계층화된 시스템이야말로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자국의 방공 개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묘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최근 임명된 공군 부사령관 파블로 옐리자로프에게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통합 국가 방공망을 구축하라는 임무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관계자들도 매우 촉박하다고 인정하는 일정인 2026년 여름까지입니다. 구상된 그 돔은 근거리에서 사용되는 썬레이 타입 레이저 시스템과 수직으로 요격기를 발사하고 탑재된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목표물을 유도하는 C와 나우디의 시디스 자율 요격 드론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또한 스카이폴의 P11선은 이미 1000건이 넘는 격추 기록을 쌓은 재사용 가능한 요격 드론입니다. 서방의 패트리어트, 나삼스, 아이리스-T 등 소수 미사일은 가장 어려운 목표에만 사용됩니다. 탄도미사일, 첨단 소낙미사일, 그리고 어떤 드론 요격기나 단거리 레이저로도 막을 수 없는 위협들입니다. 그보다 저렴한 위협들은 더 저렴한 방어 체계가 처리합니다. 여전히 해결할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출력, 사거리, 기상 조건에서의 성능과 같은 누락된 기술 사양들은 모두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수치가 있어야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려면 몇 대의 선레이가 필요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솔직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선레이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중요한 장애물을 극복한 매우 유망한 실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내내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역량을 거듭해서 입증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은 5년 전만 해도 극복 불가능해 보였지만 비슷한 서방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으로도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개념에서 현장 시험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프로토타입에는 수백만 달러, 대량 생산 시에는 한 대당 수십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탄약 한 발도 쏘지 않고 운용자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시키는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서 몇 초 만에 소형 드론을 조용히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란 샤이드 드론들은 본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상산조각 나며 파편이 떨어지지만 샤이드 드론을 파괴하는 건 미국 미사일과 대포뿐만이 아닙니다. 아직은 존재해선 안 돼 미국의 무기가 이란의 무기들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 나온 미래형 무기 같습니다. 존재해선 안 되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무기는 이란의 모든 무기를 쓸모없게 만들고 레이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중동 해안 근처를 항해하던 미 해군 구축함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기가 장착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사일 발사 포드나 이란의 샤이드 드론 무리를 상대하는 분당 수천 발을 쏘는 신형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미래적인 무기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이것이 통합 광학교란 및 감시 기능을 가진 고에너지 레이저인 헬리오스 제어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레이저 시스템에 대해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헬리오스가 해상 기반 시스템이라 미국이 드론 등 공중 표적에 레이저 빔을 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레이저들은 표적을 태워 즉시 파괴하며 미국이 훨씬 저렴하게 제작된 이란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무너지고 있는 이란의 군사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철저히 파괴한 결과 이란의 공격 능력의 약 80%가 괴멸했다고 전쟁연구소는 전했습니다. 이제 이란에게 남은 것은 드론과 미사일 발사대 뿐입니다. 이란은 3월 12일 기준으로 미사일 발사대의 60%를 잃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 약 80%가 파괴되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폭탄이 매일 자국 영토로 날아드는 상황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드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완벽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헬리오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헬리오스는 전함에 장착된 포드로 이 포드에서 고에너지 레이저로 접근 표적을 공격합니다. 이 빔은 최소 60kW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로키드 마틴에 따르면 이 파괴적인 빛은 스펙트럴 빔 결합 섬유 레이저로 드론의 외장을 뚫고 드론에 내장된 센서와 뷰파인더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헬리오스는 검증된 알고리즘과 고성능 과학 장비로 목표물을 타격하며 인간 조작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추적, 공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이 개념은 헬리오스 포드를 함정에 설치해 하늘의 위협에 자동으로 레이저를 발사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로키드 마틴이 2021년에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헬리오스 시스템의 풍부한 발사 여력, 저렴한 교전 비용,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전달 속도, 그리고 정밀한 대응 능력 덕분에 현재 함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성숙하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는 미래 위협 대응을 위해 레이저 출력 증강을 지원한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마케팅식 표현을 풀어 말하면 헬리오스는 거의 비용 없이 전력만 있으면 계속 발사할 수 있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헬리오스가 특히 조정 가능한 헤드 부분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헬리오스가 설치된 군함 내부의 운용자들이 레이저 발사 포드를 들어오는 표적 방향으로 회전시킨 다음 포드에 내장된 자동화 시스템이 레이저 발사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믿기지 않거나 이란 정권에겐 악몽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헬리오스가 진짜라는 것을 입증할 테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미래형 무기를 운용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 2025년 초 네이벌 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은 전년도 말 헬리오스를 이용해 시험을 했습니다. 해당 테스트에서 미국은 USS 프레블 함정 갑판에서 순항미사일을 모사한 위협 표적을 타격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2024년 작전 시험 및 평가국장 연례 보고서도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미국은 헬리오스가 미사일과 유사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 데이터는 로키드 마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힌 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네이비 타임즈는 2024년 연례 보고서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네이비 타임즈는 미 해군의 시험이 실제로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순항미사일 유형의 무기가 아니라 드론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뉴욕 포스트는 미 해군이 2월 초에 헬리오스를 사용해 4대의 드론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시험도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비 타임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매체는 보고서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 사진에는 USS 프라벨에서 거대한 흰색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레이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레이저 폭탄의 얇은 빗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이 샤이드 드론으로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종류의 군함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새하얗게 달아오른 광선입니다. 헬리오스는 효과가 입증됐으며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이란 샤이드 드론 군집에 이미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헬리오스가 이란에서 사용 중임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헬리오스 시스템으로 보이는 장치가 미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사진과 레이저 무기 사용에 대한 산발적인 보도들 뿐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으로는 헬리오스가 잘못 식별되었거나 미국이 이란에 투입한 미래형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또 다른 레이저 무기가 함께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이니 더 많은 인사이트와 보도를 원하시면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또 다른 무기는 오딘입니다. 3월 13일 뉴욕타임즈는 헬리오스가 이란 인근 분함에 탑재됐다는 주장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레이저워즈 뉴스레터 저자 제러드 켈러가 뉴욕 포스트가 공개한 사진 속 레이저 포드는 헬리오스가 아니라 오딘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미국이 함정에서 발사하는 무기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말장난은 일부러 한 겁니다. 오딘은 헬리오스만큼 완전한 드론 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레이저 무기입니다. 오딘은 발사하는 빔이 드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드론을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설계된 점에서 다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드론을 목표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추락하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혼란에 빠진 드론은 속도를 줄여 대포나 미사일 등 다른 무기에 더 쉽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아미 레커그네이션은 3월 2일 오퍼레이션 에피큐리 첫날 영상 자료로 오딘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28일에 공개된 미 중앙사령부의 영상에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목표물에 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영상에서 오딘 레이저 시스템으로 보이는 장비가 공격 중 배치되어 토마호크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에서 오딘이 확인되며 이는 뉴욕 포스트가 헬리오스가 미 해군 함정에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레이저로 이란의 드론을 직접 파괴한다는 점에서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하지만 샤이드 무인기 군집 격추에 레이저를 쓰는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오딘은 하드킬 레이저 시스템이 아니지만 드론에 내장된 시스템, 센서, 카메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또한 이 레이저는 조종사의 시야에 눈부심을 일으켜 유인 항공 시스템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심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조종사가 공격을 수행하거나 공중 기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딘은 구상 단계에서 현실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기 아이디어가 실제 설치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데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고 네이벌 테크노로지에 따르면 오딘은 실제로 USS 듀이함에 배치됐습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이 시스템은 이란의 샤이드 드론을 페르시아만에 추락시키거나 미 공군 조종사 등 다른 운용자가 공중에 샤이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이저도 포함합니다. 오딘이 이란의 전투기 조종사에게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노후 공군을 강하게 타격해 이란 전투기는 에픽 퓨리 작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반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스라엘도 레이저 무기 경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뉴욕포스트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상공에서 로켓이 발사된 후 몇 초 만에 파괴되는 영상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건 방공 시스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해 명중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대신 이러한 반격은 이스라엘과 아이언빔 무기의 성과로 널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이스라엘의 닫힌 방공 전략의 일환으로 로켓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아이언빔은 헬리오스보다 훨씬 강력하고 100kW 레이저를 탑재했습니다. 아이언빔에는 2개의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이 있고 이는 방공 레이더와 지휘 통제 장치에 연결됩니다. 이중 레이저 시스템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이언빔의 레이저가 매우 강력해지도록 설계되어 비나 구름과 같은 대기 교란 상황에서도 레이저 빔이 분산되거나 경로를 벗어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동전 크기 정도의 지름을 가진 강력한 빔을 목표물의 중심부로 곧장 발사합니다. 아이언빔이 이란 전쟁에 투입됐다면 그 정권은 최대 3개 레이저 무기를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이 아직 큰 영향을 못 미쳤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아이언빔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용된 적 없고 아직 정기적으로 쓸 준비도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에 아이언빔의 여러 버전이 헤즈볼라의 드론 40대를 격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의 기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 주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진행으로 최신 아이언빔이 운용에서 제외됐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레이저 무기의 사용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 무기를 이란 정권이 전투에 투입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기습적으로 요격하는 데 사용하기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알지 못하지만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란에겐 이미 힘든 상황이지만 미국의 첨단 기술 활용은 드론 파괴용 레이저에 그치지 않습니다. 레이저 전쟁과 함께 우주 전쟁도 촉발되었고 이것은 이란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또 다른 전투의 일부입니다. 전쟁의 미래는 이미 도착했으며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픽 퓨리 작전 시작 며칠 만에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군대와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란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후 4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연합군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제 미사일 발사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고 발사대 역시 가능한 한 빨리 꺼내서 사용한 뒤 다시 숨기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사대에 대한 타격이 사용된 지 불과 4분 만에 이루어지려면 미국은 그 발사대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미 우주군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존스 홉킨스대 우주군 프로그램 전직 교수 브렌트 데이비드 지아닉을 인터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로켓이 발사되는 위치를 찾기 위해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위성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이 방어에도 유용하다며 미사일을 탐지하고 발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종종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 및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부대는 공격 임박 통보를 받으면 대피소나 벙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이미 수백 발의 이란 미사일이 파괴됐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생시키는 열이 즉시 추적되어 방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이용해 이란 영토에서 발생하는 적외선 에너지의 급증을 탐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 발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신호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미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거나 원거리 무기를 새 목표물에 발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오닉은 미국이 이런 목적에 어떤 우주 기반 시스템을 쓰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스카이 디텐더가 유력 후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상 기반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우주 영역 인식에 도움을 주며 팔리스 알라니아 스페이스와 협력하여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지구 주위 위성들은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해 적외선 센서를 싣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다른 레이더에 포착되기 전에 어디서 발사됐는지 정보가 먼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시스템 형상에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군 지상 요원들은 적외선 탐지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이란의 미사일 발사 위치를 삼각 측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가 확인되면 미국은 공격을 가하고 그렇게 몇 분 만에 또 다른 발사장이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이란에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단순합니다. 레이저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주 전쟁까지 더해졌으며 이란이 가진 어떤 무기도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에 투입한 무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딘과 헬리오스 레이저는 미래 드론 대응 전투의 단서를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무기 제조 업체들의 꿈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실현 가능한 기술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란의 샤이드 드론이 이란이 원하는 임무, 즉 미군 목표물에 충분한 타격을 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에피퓨리 작전을 계속하는 것이 가치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가장 빠른 미사일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으며 비용면에서도 미국이 과거에 이란의 드론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값비싼 미사일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사일도 여전히 쓰이지만 미국의 레이저 기술 발전으로 미사일 대신 대드론 무기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레이저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0.50달러에 불과하지만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은 미국의 300만 달러가 넘게 든다고 합니다. 즉 헬리오스 같은 레이저 무기는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쏘는 비용으로 85만 대 이상의 샤이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대드론전의 미래를 보고 있으며 미국이 현재 이란에서 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헬리오스와 오딘 시스템이 배치되고 이스라엘이 아이언빔을 다시 가동하게 된다면 적어도 미국 함정과 이스라엘 자체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란의 드론 기반 전략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란은 샤이드 드론에 의존하며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에픽 퓨리 작전 시작 후 3월 11일까지 2100대를 발사했습니다. 이제 이란의 저비용 드론들이 더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에 의해 격추된다면 한때 미국의 수백만 달러짜리 화력을 낭비시키는 비용 효율적인 전략이었던 드론 군집 공격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헬리오스에 맞은 샤이드 드론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약 2주 동안 미국이 공중전 판도를 영원히 바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레이저와 적외선 탐지 위성 덕분에 미국은 제공권을 확보하고 이란의 점점 제한되는 공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총격이 오갑니다. 중국의 주톤 드론 모선이 이륙하여 수십 대의 치명적인 무인기를 쏟아내고 이 무인기들은 제1돌연선 어딘가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향해 돌진합니다. 기지에서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미군 방공부대이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하지만 하늘이 대드론 미사일과 총격으로 가득 차는 대신 기지는 자체적으로 소수의 무인기만을 발사합니다. 이것은 전혀 부족한 대응처럼 보입니다. 이 몇 대의 드론이 어떻게 거대한 드론 군집에 맞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미군 드론이 군집에 가까워지자 중국 드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무력화되어 완전히 쓸모없게 된 것이죠. 중국 지휘관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드론 군집이 격파당했고 미사일이 급히 태각하는 주톤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상과학 같지만 모두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적 드론을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직접 들이받지도 않고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안티드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했고 현재 배치의 한창입니다. 코요테 블럭 3NK입니다. 이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무기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 간의 충돌에서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초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미 육군이 실시한 테스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코요테 블럭 3NK, 즉 비운동 에너지 방식의 무기가 드론 무리를 하늘에서 제거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저고도, 저소, 소형 무인 항공기 통합 격퇴 시스템, 즉 LIDS라고 불리는 것으로
최신 코요테 변형 모델이 극한의 드론포화 공격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약 10대의 드론이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여 지원 레이더의 KU-밴드 무선 주파수 센서와 드론 추적 능력, 그리고 코요테의 표적 포착, 판단, 교전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레이시온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상에서 접근하는 드론들은 코요테에 가까워지자마자 하늘에서 그대로 추락합니다. 단 한 대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무를 완수한 코요테는 대형 그물로 유도되어 온전한 상태로 회수된 뒤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코요테 블록 3NK 드론은 이미 배치된 것이 아니라면 배치 준비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5년 전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정을 결실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2021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최근 전쟁구로 이름이 바뀐 미국 국방부가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레이시온에게 코요테 블록 3 자율 타격 능력 개발을 위한 3,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은 해군의 미래 첨단 타격, 즉 패스트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 UUV에서의 잡전 발사 능력 확보를 위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완료일은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4월에 국방부가 이 계약에 1,000만 달러의 수정 계약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코요테 블록 3 발사관 어셈블리를 UUV에 설계, 제작,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레이시온이 UUV 시연에 필요한 항공 시스템을 조달 및 납품하고 대량 장거리 정밀 타격을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통합 및 테스트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인 수상정과 화력, HVL, RPF에서 말이죠. 레이시온은 또한 현장 지원 인력 제공, 시험 준비, 안전 조정 및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전방 탑재물 및 시험을 위한 정부 제공 장비의 선택적 통합 임무도 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3년 11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레이시온은 이러한 개조를 완료하기 위해 최대 1억 4,7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가산 고정 수수료 계약을 받았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2024년 크리스마스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제 최근 시험 영상에서 코요테 드론이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드론들이 해군의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에 시험 또는 배치됐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신 시험의 시기와 성공은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레이시온의 지주회사인 RTX 코퍼레이션의 주주들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2026년 1월 트럼프는 미국 방위 산업체들이 납품 성과를 개선하지 않으면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펜타곤은 주요 방위 산업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발표했으며 RTX 코퍼레이션이 주요 대상 기업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러먼 등 다른 주요 방위 산업체들과 함께 무기 생산을 늘리면서도 투자자 수익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수익은 말 그대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몇 주 동안 RTX 주가는 거의 1% 하락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60% 이상, 5년 전과 비교하면 175%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코요테 블록 3NK를 성공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비록 이 시험들이 예상 납기일보다 1년 이상 늦게 이루어졌더라도 AGM-154C 합동 스탠드오프 활공폭탄과 SM-6 미사일 등 레이시온의 최근 다른 주요 납품 지연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트럼프와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요테 3는 동급 무기들과 차별화되는 능력과 활용 사례를 가진 독특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신형 무기 체계를 선보이는 것이 바로 저희 밀리터리 쇼의 전문 분야입니다. 또한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벌어지는 최신 군사 동향에 대한 첨단 보도와 분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군사 동향의 진짜 속사정을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요테 블록 3는 코요테 플랫폼의 세 번째 진화형입니다.
이전의 두 진화형인 코요테 블록 1과 코요테 블록 2는 이미 미군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이 플랫폼이 얼마나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래의 블록 1은 2004년 미 해군 해군연구청 오에나르터트 발사 무인 항공기 SLUAV 사양에 따라 개발된 제품이었습니다. 이것은 표준 공중 소노브이 디스펜서에 저장되고 발사되는 소모성 기체로 주 임무는 P3C 오라이언 초계기의 원거리 감시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레이시온에 인수된 어드밴스드 세라믹스 리서치 주식회사가 계약을 수주하여 2007년에 첫 비행과 함께 코요테를 납품했습니다. 코요테는 캔스터에 포장되어 제공되며 표준 소노브이 디스펜서를 사용하는 함정에서 발사하거나 지상에서는 공기압 튜브 발사기를 이용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캔스터가 디스펜서에서 분리되면 낙하산이 펼쳐지고 캔스터가 기체에서 분리되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UAV의 두 쌍의 날개와 쌍둥이 수직 꼬리 날개 그리고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작은 전기모터가 작동되고 오토파일럿이 상승 기동을 시작합니다. 코요테는 완전히 자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GPS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만 가시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이자 현재의 주요 용도는 ISR, 정보, 감시, 정찰이지만 운동에너지 탄두를 장착해 배회탄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시오는 ONR의 저비용 UAV 군집 기술, 즉 로커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요테의 군집 능력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대의 UAV가 자율적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블록 2와 블록 3 변형에도 적용됩니다. 여담이지만 미 해군, 특히 ONR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 군집에 로커스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약어가 단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점에서 명명부서에 뛰어난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요테가 군집 비행 능력 덕분에 로커스트 프로그램의 후보가 되긴 했지만 비교적 느린 속도 때문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접근하는 적 드론을 신속하게 요격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길이가 3피트, 날개 길이가 5피트에 조금 못 미치고 탄두를 제외한 무게가 13파운드인 이 드론은 캐니스터 발사형 UAV로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3만 피트의 최고 고도와 80마일의 통신 범위 덕분에 넓은 지역에서 ISR 임무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 80, 마일 순항 속도 63, 마일은 예를 들어 러시아의 제론 드론 같은 기체를 효과적으로 상대하기에는 충분히 빠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요테 블록 1 혹은 업그레이드된 블록 1P는 2019년부터 운용 중인 미 육군의 하울러 대무인기 방어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육군은 이동식 저고도, 저속, 소형 무인기 통합 격추 시스템 MLIDS과 고정식 저고도, 저속, 소형 무인기 통합 격추 시스템 FSLIDS, 그리고 미 해병대 역시 2018년부터 지상 기반 방공, 대무인기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블록 1B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에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아 레이시오는 제트 엔진을 장착한 파생형인 코요테 블록 2를 개발했습니다. 원래 모델이 ISR 임무와 채공 탄약을 목적으로 한 것과 달리 블록 2는 요격 드론으로 사실상 대드론 지대공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 드론은 로켓 보조 발사를 사용하며 비행 중에는 소형 터보제트 엔진으로 추진됩니다. 플립아웃 윙 대신 기체에 스트레이크와 4개의 플립아웃 핀을 사용해 양력과 기동성을 확보합니다. 텅스텐 파편 탄두는 소형 드론을 상대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최대 9마일 거리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첫 번째 공격에서 빗나갈 경우 재공격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시속 345마일의 속도로 대부분의 대형 드론을 요격하기에 충분히 빠릅니다. 그 결과 미 육군은 하울러, MLIDS, FSLIDS 시스템을 블록 2와 블록 3 코요테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2023년 12월 미 육군은 블록 2를 6000기, 블록 3S를 700기 구매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252기의 고정 발사대, 52기의 이동식 발사대, 118기의 고정 KU 밴드 레이더, 33기의 이동식 레이더도 포함됩니다. 레이시오는 미국 내와 전 세계에 특정되지 않은 전방 배치 지역에서 최소 15대의 코요테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지원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현재 MLIDS 구성은 4x4 MATB 지뢰 방호 차량의 이발 코요테 발사기와 30mm XM914 자동포가 장착된 포탑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포탑에는 접근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광학 센서와 코요테를 유도하기 위한 마스트 장착 KU밴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MLIDS 시스템에는 추가 센서와 전자전 능력이 탑재된 두 번째 MATB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FSLDS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팔레트형 시스템으로 첫 번째 팔레트에는 4발 코요테 발사기와 센서 어레이가, 두 번째 팔레트에는 KU밴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KU밴드 무선 주파수 시스템, 즉 KU-RFS 레이더는 MLIDS 구성에 사용되는 KU-720 레이더보다 더 크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두 시스템 모두 공통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를 공유하지만 KU-720 쿼드런트 어레이는 KU-RFS 어레이의 4분의 1 크기로 기동성이 필요한 상황에 맞춘 소형 레이더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주로 지상 기반의 육군 운용 외에도 코요테 2의 원래 임무인 해군의 드론 방어 임무 역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5년 3월 미 해군은 일부 알리버트급 구축함에 코요테 블록 2와 함께 또 다른 혁신적인 요격 드론인 안데릴의 로드러너 M을 장착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함정들은 대형 지대공 미사일보다 저성능 및 중성능 공격 드론에 대해 더 비용 효율적인 방어 옵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블록 2의 가격은 대당 약 1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미 해군의 모든 지대공 미사일 가격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비교하자면 2020년 기준으로 해군의 SM-3 블록 I-1A는 대당 3,600만 달러가 넘었고 블록 I-B 버전도 거의 1,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SM-6는 430만 달러에 달하며 SM-2는 버전에 따라 120만 달러에서 230만 달러 사이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볼브드 시스페로 미사일, 즉 ESSM은 약 180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해군이 보유한 무기 중 가장 저렴한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 즉 램조차도 약 90만 5천 달러에 달합니다. 코요테 블록 3S의 가격은 명확하지 않지만 10만 달러라는 가격표는 블록 IIS가 이란의 샤헤드 136이나 그 파생형인 러시아의 게론토 드론을 상대할 때 미사일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드론들은 각각 2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신형 제트 엔진을 장착한 게론 3는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코요테는 비용 면에서 거의 동등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다양한 채공 탄약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델타윙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페이롱 300D는 한 대당 약 1만 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300, 600을 사실상 복제한 선전 스카이윙은 한 대당 약 1만 3천 달러입니다. 탄두와 지상 통제 시스템을 제외한 가격입니다. 더 발전된 스마트 유도 시스템을 갖춘 선플라워 200은 더 비쌀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2만 달러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코요테 블록이가 이러한 드론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요격하면 목표물에 명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비용을 막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요격기와 표적 간에는 5배에서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3NK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주티안 드론 모선이나 중국의 경장갑 차량 탑재 군집 발사기에서 발사된 드론 군집에 대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은 기밀이지만 공개된 영상을 보면 블록 3NK가 블록 1과 같은 날개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로켓 부스터로 발사되고 원래 모델보다 약간 더 커 보인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레이시온이 블록 3과 드론을 무력하게 꼬리 돌며 땅이나 바다로 떨어뜨리는 비운동적 방식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출력 마이크로파, HPM 탄도나 전자전 장비를 사용해 표적을 무력화하는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는 테이저건처럼 표적 회로에 고전압 전기를 순간적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방출해 드론의 회로를 순식간에 태워버려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후자는 단순히 드론 신호를 수신합니다. 확실히 최근 실험 영상에서는 드론이 눈에 띄는 충돌이나 폭발, 파편이 없이 하늘에서 곤두박질 칩니다. 그것은 근접 신관식 탄두가 아니라 전자 기적 또는 전자적 무력화와 일치하는 특징입니다. 근접 신관식 탄두는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옵션이죠.
블록 3는 군집 드론 대응책으로서 두 가지 매우 강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여러 드론을 동시에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은 비용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거나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격추된 드론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 인프라, 아군 부대 위치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드론이 피격 시 폭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사례를 보면 격추된 드론의 파편도 직접적인 타격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무기는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장 지휘관의 관점에서 보면 회수 가능한 비운동형 요격기는 방어부대가 교전을 조율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발사대가 비워질 때까지 드론 한 대당 미사일 한 발씩 발사하는 대신 채공형 요격체는 적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에 배치되어 레이더의 지시에 따라 여러 위협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한 뒤 신속히 회수돼 재출격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레이시오는 또한 더 무거운 UAV가 더 큰 탑재물을 싣고 더 오래 비행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요테 라인 전체에서 발사속도, 사거리, 고고도 성능을 향상시키는 최근 업그레이드를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3NK의 회수 후 재출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50%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실제 현장 조건에서도 재현된다면 반복적인 공격 파상 속에서도 더 높은 지속적 방어 템포로 직접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블록 3는 전방지역 방공지휘 통제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노드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블록 3는 다른 코요테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인간 조종자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표적을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표적이 동시에 접근할 때에도 공격 구역을 설정하여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코요테는 매번 교전 후에 값비싼 기체와 센서 장비를 희생하지 않고도 연료와 배터리 정비 비용만으로 채공하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성공적인 시험 이전에도 육군은 코요테 시스템의 잠재력에 대해 분명히 큰 기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전쟁부는 코요테 요격기 공급 계약을 발표했으며 그 가치는 거의 50억 달러에 달하고 납품은 2033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블록 3NK는 독특한 가치 제한을 제공합니다. 레이시오 내 대-UAS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HPM 플랫폼은 전자기 펄스를 통해 드론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블록 3NK의 비운동성 페이로드와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장착형 시스템이지 요격 드론은 아닙니다. 미 육군의 DEM 쇼라드 지향성 에너지 이동식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레이저와 HPM 지수를 통합해 폭발성 탄두 없이 드랍쇼고 무력화할 수 있지만 블록 3NK처럼 채공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 중이거나 우크라이나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요격 드론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드론과 충돌에 격추시키거나 폭발성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채공 능력이 없고 재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영국 드래곤파이어 같은 레이저 시스템은 한 발에 $10로 드론 군집 격추가 가능하지만 지상 기반이며 블록 3MK보다 사거리와 고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우크라이나 무기입니다. 조용하고 치명적이며 마치 밤에 언제든지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듯 미래지향적인 느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기는 러시아가 막을 수 없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항공기를 보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무기는 썬네이라고 불리며 러시아의 꿈을 악몽으로 만들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잠시 러시아 조종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당신은 우크라이나가 전후 수백 명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당신은 훈련도 거의 못 받은 신참으로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당신은 연간 비행 시간이 100시간도 안 되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아직 자신의 항공기에 익숙하지 않지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거리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과 활공폭탄을 발사하는 대신 적진 상공을 직접 비행하게 됩니다. 긴장되지만 위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방공망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시스템이 당신의 항공기를 포착한다면 순식간에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당신의 비행기 레이더에 포착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협을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큰 위안은 아니지만 당신의 항공기가 우크라이나로 향해 이륙할 때는 그 정도로도 버틸만 합니다. 적진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당신은 위험 속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상했던 것과 같은 상황은 전혀 마주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발생합니다. 항공기 날개에 불길이 치솟고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필사적으로 항공기의 조종을 유지하려 했으면서 당신은 왜 아무것도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항공기 전체가 산산조각 나지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게 바로 미사일이 하는 일입니다. 미사일은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 유령처럼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감지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행기가 땅을 향해 내리꽂히는 순간 탈출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무기임을 알게 되었고 그 무기는 이 나라 영토에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를 파괴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새 유령 무기가 비행기 날개를 맞췄어요. 하지만 다른 조종사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항공기와 함께 불타버릴 것이고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바로 그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나타났지만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조종사들 그리고 어쩌면 지상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미래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우크라이나 무기가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무기는 방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드론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목표를 포착하면 단 몇 초 만에 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발전할수록 잠재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미 휴대가 가능하며 항공기 격추, 지상 러시아 군인 파괴 등 다양한 추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너무 늦을 때까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돌아보면 방금 소개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무기의 가능한 미래 중 하나입니다.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 무기고의 어떤 것과도 다르며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무기는 제작 비용이 수백만,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방금 개발한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썬네이가 도착했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해봅시다. 2월 10일 유나이티드 44 미디어는 같은 날 더 애틀랜틱에 실린 기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는 썬네이의 배치에 대해 다루었는데 썬네이는 미국의 헬리오스 프로그램과 다소 유사한 실험적인 신형 레이저 무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헬리오스는 1억 5천만 달러, 썬네이는 수백만 달러만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썬네이는 한 대당 단 몇십만 달러의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썬네이를 저렴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무기가 지금 당장 대공방어가 절실히 필요한 국가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썬네이는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병사들 손에 들어가면 그들마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령 신무기에 관한 모든 정보는 더 애틀랜틱 기사에서 얻었습니다. 사이먼 슈스터가 쓴 기사에서 기자는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조용한 살인 무기를 처음 접한 경험을 묘사합니다. 슈스터는 자신의 경험을 불안하게 느꼈다고 표현했는데 썬네이가 가진 파괴력을 생각하면 이는 과소평가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자는 우크라이나가 시연에서 보여준 내용을 묘사했습니다. 그 시연은 무기 조작자가 트럭 지붕에 작은 대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다고 말할 때 정말 작다는 뜻입니다. 슈스터는 그 대포가 취미로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는 사람의 망원경 정도 크기라고 설명합니다. 옆면에는 몇 개의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데 곧 그 카메라들이 무엇에 쓰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연 초반만 봐도 썬네이가 매우 휴대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취미용 망원경은 길이가 약 30cm로 짧을 수 있습니다. 썬네이도 현장에서 조립 가능하다면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새로운 무기를 케이스에 넣어 쉽게 휴대하며 즉시 파괴할 준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확실한 것은 슈스터가 우크라이나의 새 무기가 썬네이 장비로 무엇을 했는지 직접 본 점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작은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 드론은 몇 초 동안 윙윙거리며 썬네이와 운용자로부터 수백 야드 떨어진 곳까지 날아갑니다. 그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카메라들 기억나시죠? 이 카메라들은 썬레이가 운용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위협을 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의 일부인 듯합니다. 슈스터는 썬레이의 카메라들이 수백 야드 떨어져 날아가는 드론을 어떻게 추적했는지 설명합니다. 레이저가 회전하며 카메라들이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조준했고 직격을 위해 미세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조작자가 발사라고 외치는 것만 남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몇 초 만에 드론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불타기 시작했고 불길을 그리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레이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영화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빨간 광선이 무기에서 뻗어나와 목표물을 따라가다가 레이저가 관통할 때까지 추적하는 모습 말이죠. 레이저 포인터나 총의 레이저 조준기를 본 적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이저 광선은 파괴가 아니라 조준을 돕는 역할입니다. 썬레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이 무기는 진정한 유령 무기로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어디서든 발사될 수 있습니다.
작동 시 선레이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는 데 쓰인 FPV 드론의 위민거림도 없습니다. 선레이는 조용하며 그 레이저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가상 조종사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제 선레이의 빔이 조종사의 조종석을 겨냥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조종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빔이 조종석 유리를 실제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유리가 상산조각 나고 조종석이 타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위험하지만 수만 피트 상공에서 조종석이 파괴되면 사실상 사형 선고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직 선레이 사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무언가에 부딪힐 때까지 영원히 나아갈 수 있지만 특히 비나 안개 같은 날씨는 레이저의 경로에 영향을 주고 산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서는 선레이 카메라 품질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선레이가 모듈식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먼 거리에서 표적을 파괴하는 카메라가 개발 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유령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 군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안겨줄 것이며 이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불길에 휩싸이는 문제도 있는데 그건 영상 마지막쯤에 다루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구독하시고 한 발 앞서가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되었고 그 무기는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러시아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점은 선레이가 아직 시제품 단계라는 것이지만 그마저도 우려됩니다. 이 무기는 이미 수댕이하듯 떨어진 드론을 몇 초 만에 파괴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스스로에게 큰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선레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강력해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선레이는 여러 혁신적인 무기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며칠마다 보내는 대량의 장거리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레이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드론들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유는 통계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최근 1월에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에 엄청난 규모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 달 동안 158발의 미사일, 약 5,500개의 유도폭탄, 그리고 6,000대가 넘는 공격형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했습니다. 여기서 젤렌스키는 공격 드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어망을 혼란시키려 미끼 드론을 발사하고 있어 젤렌스키가 밝힌 6,000대보다 실제 드론 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압도적인 드론 공격에 맞서 고군분투해왔으며 이러한 고난은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크게 들렸습니다. 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을 상대하는 월별 성공률은 지난해 동안 점차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을 90%의 요격률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드론들이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피해를 상당히 줄일 만큼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8월과 9월쯤 러시아가 드론 공격의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요격률은 85%로 떨어졌고 10월에는 러시아가 5,312대의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요격률은 다시 떨어졌고 이번에는 80%까지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보급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양의 드론을 공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규모로 드론을 보내면 우크라이나가 가진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레이 같은 시스템이 중요해집니다. 우크라이나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무기는 매우 빠르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슈스터에게 제공된 시연에서 몇 초 만에 드론을 격추시키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이 무기는 휴대가 쉬워 드론 공격 예상 지역에 신속히 설치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가 대량 생산할 만큼 저렴합니다. 선레이를 근거리 드론 방어의 핵심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레이의 저렴한 비용 역시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성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에 맞서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상당 부분은 이전의 어떤 무기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하블로 옐리자로프 현재 우크라이나 방공군 사령관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옐리자로프는 벤틀리로 감자를 나를 수 있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잔디깎기 엔진을 사용하는 값싼 샤이드 드론에 미사일을 쏠 수도 있지만 더 저렴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레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신형 유령 무기는 개발 중인 여러 무기 중 하나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는 저렴하게 러시아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차세대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과 유사한 무언가를 개발해왔지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보다 방어해야 할 영토가 약 30배 적습니다. 그리고 2012년 당시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 한 세트 가격이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13년 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방공 시스템 유지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 미사일에 1억 달러를 쓸 자원도 없고 그에 따라 30억 달러를 써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어해야 할 영토가 30배나 더 넓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말이죠. 그래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지적하듯 대드론 방공망을 만드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페도로프는 대드론 방공망이 미래가 아닌 오늘날 생존 문제라고 말하며 선네이가 우크라이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무기로는 애틀랜틱이 보도한 P1선이 있습니다. 선네이가 파괴하기 전에는 탐지할 수 없는 것과 달리 P1선은 가까이 있다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요격 드론으로 큰 보온병을 닮았습니다. 이 무기는 바닥에 약 500g의 C4가 들어있고 4개의 로터, 러시아 샤이드형 드론 요격에 필요한 속도로 이동할 충분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선레이는 개발 중이지만 P1선은 활발히 사용 중입니다. 각 드론은 3D 프린터로 만들며 비용은 약 $1,000입니다. 이 드론들은 최대 3만 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에 도입된 이후로 이미 1000개의 발사체를 파괴했으며 그중 700개 이상은 샤이드형 드론이었습니다.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폴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들을 전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드론 접근 시 즉시 출격 준비 완료입니다. P1선과 선레이 등 무기들은 비용 면에서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합니다. P1선 2격추하는 샤이드 한 대를 만드는 데는 약 35,000달러가 든다고 추정되지만 이 숫자는 샤이드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 해도 P1선 2격추하는 드론 한 대마다 35대 1의 비율 나옵니다. 선네이의 경우 그 장비 자체를 만드는데 수십만 달러가 들 수 있지만 이 장비는 재사용이 가능하고 비싼 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장비는 실제 빛으로 목표물을 데워 관통하며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네이 한 대 비용은 25만 달러로 우크라이나는 샤이드 드론 778대만 파괴하면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선네이 사용 시마다 순이익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신형 레이저를 헬리오스와 비교하며 옐리자로프는 간결하게 언급합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돈에 의해 움직인다고 옐리자로프가 슈스터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일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선네이와 얼마나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이 영상에서 잠재력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현재 선레이는 드론 방어용으로 쓰입니다. 영상 초반에 이 시스템이 유인 항공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러시아군 한 부대가 자신들이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새 주변에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살상지대를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에서 드론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땅에 보이는 철조망과 여러 장애물을 조심스럽게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무기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매복 지점에 배치된 그 유령 무기는 빠르게 공격하며 그 탄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레이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전방 동료들이 불길에 쓰러졌다는 것만 알았고 다른 병사들은 공격 원인과 위치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어딘가에 무언가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무기는 덤불에 숨겨졌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벙커 안이나 먼 건물 잔해 뒤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모릅니다. 드론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쓰러뜨린 졸만 살인자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 불길이 치솟습니다. 유령 무기가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의 미래일 수 있을까요? 선네이는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 제작사들은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네이가 그 분야에서 보이는 것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 휴대용 망원경 같은 무기가 곧 전선에 숨겨져 지나가는 러시아 군인을 향해 보이지 않는 죽음을 쏘기 위해 대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봐왔듯이 우크라이나는 적은 예산으로도 놀라운 혁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레이는 문제 해결용 해법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구축 중인 로봇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만에 지상 드론 기술을 전쟁 판도를 바꿀 정도로 발전시켰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혁신가들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최신이자 가장 뛰어난 무기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